제1회 비쪽 반사과학 및 응용융합 워크샵의 두 번째 세션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특강에서는 그 비쪽과학 이론 특강을 다차원 스마트 IT 융합 시스템 연구단의 장승혁 교수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장승혁 교수님의 양력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서울대학교 물리학과에서 1993년에 학위를 하시고 석사 박사는 유니버시티 오브 캘리포니아, 그 다음에 USC라고 보통 부르죠. 유니버시티 오브 서던 캘리포니아에서 박사 학위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그 USC에서 연구원으로 계셨다가 또 장시간 동안 삼성종기원, 그다음에 반도체 연구소, 또 LSI 사업부에서 기하공학 또는 이제 이미지 개발 쪽에서 계속 오랜 동안 연구를 하셨습니다. 그다음에 2014년부터는 그 카이스트에 이제 또 같이 부설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 스마트 IT 융합 시스템 연구단에서 연구 부교수로 재직하고 계십니다. 박수영 교수님과 또 저와는 또 이제 기하공학 관련해서 공동 연구를 계속 진행을 하고 있으시고요. 그다음에 오늘 발표해 주실 내용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비쪽 광학 이론 특강인데요. 아까 우리 워크샵 때도 잠깐 뵀지만 그 슈바르트실츠 장 이론을 처음으로 이제 개발하셨고 그에 대한 응용 연구로서 이제 지금 공동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 중이죠. 그래서 그 가장 중요한 내용은 그 비축, 그 OPHS 반사과학계 기하공학적인 수차 이론을 오늘 발명자, 또 개발자로서 또 가장 전문가로부터 오늘 배울 수 있는 시간을 가지게 됐습니다. 박수로 일단 환영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소개받은 장승혁입니다. 오늘 저희 강의를 부탁받아서 좀 자세하게 해달라고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너무 자세하게 하면 또 여기 관심이 없으신 분들은 너무 지겨울 것 같아서 오늘은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제 이론에 대해서 한 시간에서 1시간 반가량 좀 약간은 디테일하지만 좀 전반적인 사항을 위주로 해서 중요한 부분을 위주로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앞에서 소개해 주셨듯이 이제 박사학위를 이제 USC에서 했는데요. 제가 좀 어렸을 때부터 이 별 보는 걸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망원경, 초등학교 때부터 망원경을 이제 하나 사가지고 별을 보고 그랬었는데 사실은 이제 별 자체보다는 망원경을 더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망원경에 관심이 많았는데 일부러 그렇게 한 건 아니고 이제 대학에서 물리학을 전공하고 이제 대학원을 이제 가서 이제 박사학위를 할 때 아무래도 이제 앞으로 장래 먹고 살 걸 생각해서 전자공학과로 이제 옮겼는데요. 그때 이제 우연히 제 지도 교수를 만났는데 그분이 리플렉트 안테나라고 접시 안테나라고요. 그거를 이제 하시는 분이서 아주 굉장히 드문 분야인데요. 이제 요즘은 거의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특히 대학에서는 아마 거의 제 지도 교수님이 거의 유일하게 하시는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관심이 있어서 그분하고 같이 이제 밑으로 들어가서 하기를 하는데 그게 사실은 망원경이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반사이기 때문에 반사식이기 때문에 사실 이제 화장에는 크게 영향받지가 않고요. 그래서 이제 하게 되면서 우연히 이제 제가 제일 어렸을 때부터 좋아했던 이제 망원경을 하게 됐는데요. 그때 이제 그래서 이제 그런 우연치 않게 제가 이제 원래 어렸을 때부터 좋아하는 전공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설명을 좀 드리면 혹시 누군지 아시는 분 계실까요? 혹시 사진 어디서 보셨나요? 물리학 방송 아실 수도 있는데 참고로 독일 분입니다. 물리학자 유명한 분인데 카랄 슈바르츠실트라고 2차 대전 1900년대 초에 계시던데 혹시 아실지 모르겠지만 이론 물리학자신데요.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 이퀘이션을 풀어가지고 처음으로 해를 구해서 블랙홀이 존재한다는 것을 이론적으로 밝힌 분입니다. 그래서 이분 이름 붙들이 많죠. 슈바르츠 실트 그에 들어간 블랙홀에 대한 여러 가지 용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슈바르트 실트 레이디어스. 반경이라 해가지고 그거 이해가 되는 슈바르트 실트 장망원경도 적으시면. 박수경이 제가 도저히 이분하고는 비교될 수 없지만 붙여주셔가지고 이렇게 하셨는데 근데 이제 이분이
하시는 업종 중에 잘 알려지지 않은 게 하나가 또 있습니다. 이 기하과학에 대한 이론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기하과학 수차 이론은 사실 이제 광경로 개념을 이용하는 건데요. 이분이 1905년에 이거를 이제 수학적으로 이 반사광학계의 수차 이론을 이제 연구를 하셔가지고 완전히 그냥 끝내버리셨습니다. 이제 모든 게 다 끝났죠. 그러니까 그냥 딱 그 해가 딱 그 크로스폼 이큐션이라고 그러죠. 그냥 딱 정확한 해가 구해졌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뭐 계산해 볼 것도 없고 이분 그 공식을 이용하면 다 이제 결정됩니다. 이걸 많이 알고 계시는 그 카세그레인 방식, 리치크레이티안 그런 것들이 거기에 어떻게 설계할 때 필요한 간격, 그다음에 코니콘스탄트라고 하는데 그런 게 다 그냥 수식적으로 결정돼 버립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지금 급하게 신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 그 웹사이트가 텔레스코프 옵틱스.net이라는 웹사이트인데요. 보면 이제 일반적으로 망원경이 필요한 좀 수차 이론이라든지 이런 걸 자세히 설명해 놓은 그런 사이트입니다. 그래서 그게 뭐 천문학 하시는 거 다 알겠지만 이게 첫 번째 미러가 그 포물면이고요. 이제 두 번째 미러가 쌍곡면인데 이렇게 되면 카세그레인식이고 여기 초점을 매져서 다시 오목한 거를 타원면 오목 반사경에서 반사되는 초점을 매지면 그레고리안식을 부르는데요. 그랬을 때 이렇게 요 각각의 파라미터들이 있습니다. 이 직경의 상태고요. 그다음에 뭐 여기 요 미러 사이 간격, 그다음에 이렇게 구경이 오목면이기 때문에 이렇게 빛이 확대가 되는데 초점 거리가 이런 확대 요인에 이런 걸로 해서 있고, 그다음에 이제 주경의 코니콘스탄트, 부경의 코니콘스탄트. 코니콘스탄트는 제가 좀 이따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슈바르트 시프트가 다 그걸 계산해가지고요. 보시면은 뭐 어떻게 하면 각종 수차들이 제거되는지 여기 다 이큐션이 다 나와 있습니다. 다 100년 전에 그분이 다 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뭐 그 일반적으로 쓰는 원엑시스 반사과학계에서의 수차 이론은 더 이상 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도 그 이후로는 이론적으로는 거의 연구가 안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잘 계산해서 뭐 잘 만들 것인지 뭐 이런 것만 연구가 돼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다시 돌아가서 보시면 이렇게 이제 이론을 완성했는데, 근데 문제는 이제 온엑시스 망원경,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제 온엑시스라고 부르지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이제 망원경은 온엑시스다. 왜냐하면 이런 반사과학계의 그 과학면을 이런 축대칭이 아닌 거는 사실 만드는 게 불가능하거든요. 불가능했었거든요. 그동안에.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망원경은 이제 이런 축대칭 형태다, 온엑시스 형태라고 가정을 하고 다 그렇게 만들었었는데, 이 반사과학계에서 이제 축대칭이 되는 문제가 여기 보시면 미러기 때문에 빛이 들어오면은 다시 빛이 오던 방향으로 다시 되돌아갑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또 다른 반사형을 놓으면 당연히 들어오는 빛의 일부가 차단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이게 이제 뭐 여기 넣지 않았지만 이렇게 차단이 되면 여러 가지 이제 디프렉션 이제 나쁜 효과가 있거든요. 또 이렇게 이 두 번째 미러가 이렇게 커지게 되면은 당연히 빛이 차단이 되니까 광량도 줄어들게 되고요. 그런데 이 비대칭 과학을 쓰게 되면 당연히 이렇게 다시 이 구경 위치를 빛이 들어오는 밖으로 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삭제 때문에 생긴 여러 가지 나쁜 효과가 이제 제거할 수가 있는데, 당연히 이렇게 딱 생각했어도 이 반사경이 비대칭이 되면은 정확하게 초점 맞추기가 힘들 것 같죠. 네,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비대칭이 되면은 그러면은 이런 그 상에 초점이 정확하게 맞추는 게 이렇게 이제 어려워지는데, 거기에 대한 그 수차 이론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 축대칭 반사 망원경을 보면은, 아까 카세그레인 망원경 이제 웹사이트에서 보여드렸는데, 그 원리가 이 주경은 포물면입니다. 포물면에 혹시 다 고등학교 때인가 중3 때인가 배우실 텐데, 이런 포물면 쌍곡면 이런 거 배우셨죠? 쌍곡선. 네. 그거의 성질이 뭐냐면, 포물면 같은 경우에는 이 무한대에서, 그러니까 평행광선이 이렇게 들어오면 요 포물면의 초점으로 완벽하게 초점이 맞췄습니다. 그래서 이제 들어오면 요 축에
평행으로 들어온 빛은 이 포물면의 초점으로 다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수학에서는 그렇게 안 가르치고 여기서 기준선을 하나 지었을 때 여기서부터 포물면의 초점에서 포물면의 임의점까지 거리하고 그다음에 이 임의의 기준선까지의 그 거리가 항상 동일하다 모든 면에서. 그렇기 때문에 과학적으로는 그 옵티컬 패스랭스라고 하는데 모든 그 페르마의 원리에 의해서 각 그 가장 그 최단 거리를 이동하기 때문에 모든 면에서 그 패스랭스가 똑같으면 그 완벽한 초점을 믿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첫 번째 포물면에서 초점을 맺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면은 지금 이 쌍곡면인데 쌍곡면은 이제 두 개의 면이 있죠. 그 이 쌍곡면하고 그 포물면은 같은 축을 동일합니다. 오네시스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쌍곡면의 경우에는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지만 초점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두 개가 있는데 이 중에서 왼쪽에 있는 초점, 이 초점이 포물면의 초점과 공유하게 이렇게 설계를 하면 쌍곡면의 성질은 그 하나의 초점으로부터 가던 빛은 반사돼가지고 다른 초점으로 보인다. 이런 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들어온 빛이 포물면에서 반사돼가지고 쌍곡면으로 가서 요 빛은 쌍곡면의 초점으로 가던 빛이기 때문에 또 쌍곡면의 다른 초점으로. 그래서 중심에서 여기서 일단은 완벽한 초점이 있습니다. 여기서 클래시컬 해석이 되는데요. 근데 문제는 망원경이라는 게 뭐 별 가운데 있는 별 하나만 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사진도 찍고 해서 이렇게 이 주변부의 그 초점이 어떻게 맺는지가 이제 중요한데 그거를 이제 연구한 게 수차 이론입니다. 그래서 그 슈바르츠 시트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연구를 해서 주변도 완벽하게 내줄 수는 없고요. 이제 최소 그러니까 그 가능한 좀 좋은 선을 맺는 그런 조건들을 찾아가지고 아까 그 수식을 보여드린 그런 조건들을 찾아냈고요. 네. 그래서 이게 특징이 일반 축대칭 반사광학에서는 주경과 부경은 서로 하나의 초점을 공유하고 여기서 하나의 그다음에 두 반사의 축이 일치하게 됩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 이 코닉 섹션의 그 성질이 하나의 초점에 요거 지금 두 개는 지금 타원면을 예를 들었는데 타원면 같은 경우는 초점이 두 개씩 있습니다. 이렇게. 그럴 경우에 타원면의 성질이 하나의 초점에서 나간 것은 이 면에 반사돼서 다른 초점으로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수학에서 어떻게 배웠냐면은 두 초점 사이에 있는 그러니까 두 초점 사이하고 그다음에 타원면 표면을 잇는 이 선의 합은 모든 점에서 똑같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반사경 이런 모양의 반사경을 만들면 요 하나의 초점에서 나간 것은 다른 초점으로 완벽하게 이제 다시 모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두 번째 미러도 요 첫 번째 미러하고 초점을 하나 공유하게 되면 여기서 다시 이제 모였다가 다시 퍼져나가는 것은 두 번째 미러에 의해서 또 다른 이 두 번째 미러의 또 다른 초점으로 완벽하게 이제 돌아가게 되겠죠. 그런데 이 두 반사경의 축은 공유될 필요가 없습니다. 공유하지 않더라도 이렇게 이 중심의 이 초점에서 나간 것은 이 다른 초점을 거쳐가지고 두 번째 미러에 의해서 또 다른 초점으로 가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것도 똑같이 문제가 요 초점 그 가운데 초점 상에 있는 한 점에서는 그런데 그 주변부가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게 제가 이거 수차 이 오펙시스 광학계의 수차 이론을 이제 연구하게 된 계기가 됐고요. 그래서 이제 코닉 섹션에 대해서 이제 먼저 그러면 수차 이론을 하려면 이제 수학적으로 이제 풀어야 되니까 그 코닉 섹션을 어떻게 방정식을 풀 건지 그거를 이제 해야 되는데 오넥시스에서는 그러니까 이 코닉 섹션을 나타내는 이 방정식이 우리 이미 잘 알려진 수학 교과서에 나오는데요. 요게 이제 요 G 프라임 축이 이 코닉 섹션의 축이 되고요. 그다음에 요거에 R이라는 거는 요 중심 여기 원점에서의 요 코닉 sek션의 공률 방정이라는 거는 요거를 제일 근접한 요거를 그러니까 이게 부하고는 다른데요. 이게 가장 그러니까 요 2차원상에서는 원이 되는데 요거의 이 중심 부분에서의 가장 가까운 원이 됩니다. 그래서 수학적으로는 2차 미분이 되는데 2차 미분의 역수가 되는데요. 그래서 그 공률 방정이 되고 그다음에 이 코닉 콘스탄트라고 있습니다. K. 요걸 이제 아까 그 코닉 K라고 하는 게
그 콘스탄트라고도 부르고 또는 그 슈바르트 슈트 콘스탄트라고도 부르는데 칼 슈바르트 슈트였죠. 그래가지고 K를 붙여가지고 네, K라고 부릅니다. 요거는 그 여기 제 논문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 논문을 다 아까 보여드렸었는데 거기 보면 그 수학에서는 20mm라고 혹시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지만 타원이나 이런 그 쌍곡면에 20mm라고 하는데 20mm의 제곱의 역수가 아니라 마이너스 붙이는 겁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했냐면은 그걸 이렇게 K를 쓰면 더 나중에 이퀘이션이 간단하게 되기 때문에 물리학에서 많이 배웠죠. 이제 수식이 복잡해지면 간단히 할 수 있는 걸 묶어가지고 이제 다른 변수를 치환해가지고 하죠. 그리고 이 K 값에 따라서 이제 뭐 쌍곡면, 타원면 뭐 이렇게 나오는데요. 다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K 값이 이제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는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는 쌍곡면이 되고요. 그 다음에 K가 마이너스일 때는 푸른면. 그 다음에 K가 마이너스 1.0 사이일 때는 이제 이거 일반적으로 그냥 타원면이라고 부르는데요. 타원면이 되고, 그 다음에 K가 0일 때는 분면이 되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K가 0보다 클 때는 잘 안 쓰는 용어가 좀 한국면이라고 하는데, 한국말로 오블레이트 립소드라고 하는데요. 여기에 이제 그림으로 나타내보면, 네, 여기에 보시면 똑같은 공률을 가진 여러 가지 면을 보여드리는데요. 여기 이제 K가 0이면 서클이 되고요, 이렇게. 0이 되고, 그 다음에 K가 이제 0보다 점점 마이너스로 작아져가지고, 숫자가 커질수록 이렇게 찌그러집니다. 그래서 여기 타원면이 되고요. 그러다가 이게 이제 극한까지 가면은 이제 마이너스 1이 딱 되면은 이제 풍면이 됩니다. 마이너스 1이죠. 그 다음에 이제 마이너스 값이 점점 작아지면서 이제 절대값이 점점 커지면서 이제 마이너스 값이 커지면 이게 쌍곡면이 됩니다. 그리고 거꾸로 서클에서 이렇게 작아지면 그 절대값이 이제 커지면서 플러스 쪽으로 가게 되면은 이제 평균면이 되고요. 이렇게 그런 식으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그런 면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온엑시스에서는 이제 요 이퀘이션을 이용했었는데 지금 이제 오페시스가 되면은 이 축 부분의 그 면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 임의의 점의 그 x0 프라임, g 프라임, gz 프라임 요 임의의 위치에서의 요 주변에 이제 반색을 이용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요 이퀘이션을 요 주변에 코디네이트 시스템으로 다시 변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반사형이라는 게 이렇게 이쪽 만약 요 부분을 쓰게 되면은 입사각이 들어오는 요 면에 수직인 면에 대해서 입사각하고 반사각이 같다는 그런 성질을 이용하기 쉽기 때문에 코디네이트 시스템으로 이렇게 요 면에 접하는 선에 수직인 그 축을 다시 기축으로 잡아가지고 x 그다음에 그걸 또 이제 접하는 축을 x라고 하면은 요거는 이제 우리가 언제 배웠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고등학교 때 나왔었는데 이렇게 좌표 변환하는 거. 예. 그래서 이제 요거를 해보시면은 네. 이렇게 요거 아마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요걸 이제 그냥 적용해서 풀면은 다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요 원래 x 프라임 g 프라임으로 나타내는 요 코니케이션 이퀘이션을 x0 프라임 g0 프라임 부근에서 요 xg 좌표별을 변환한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뭐 어려운 수학은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거의 산수식인데 굉장히 복잡한 수식인데요. 네. 그런데 이제 수차 이론이라는 것은 아까 그 슈바르트 시트 그분이 하신 것도 그렇지만 이거를 이제 해석학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뭐 이렇게 컴퓨터로 푸는 게 아니라 요거를 이제 해석학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아까 보여드린 그런 그 코닉 섹션 이퀘이션을 그거를 그 자체 가지고 그대로 풀 수는 없고요. 그거를 이제 구할 수가 없고 그거를 이제 테일러 전개를 해가지고 낮은 차수부터 이제 차수가 낮을수록 영향이 크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하나씩
그 낮은 차수부터 이제 고려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그 변환한 그 코닉 섹션 이퀘이션을 테일러 전개를 하는데 여기 이제 변수가 x와 두 개가 있기 때문에 다변수 함수에 테일러 변수가 되는 거예요. 이제 a1 x 제곱에서 2차 항이 먼저 나오고 요 참고로 보시면 그 xg가 접하기 때문에 x가 접하기 때문에 1차는 안 나오게 됩니다. 기울기는 제로죠. 그래서 x축에 대해서 그래서 1차는 뭐 원래는 있어야 되지만 제곱이기 때문에 제가 안 썼고요. 2차부터 x제곱 y제곱이 있고 그 다음에 3차는 x제곱이 있고 x3승이 있고 xy제곱이 있고 근데 왜 y3승은 왜 없을까요? 보시면 여기 요 면이 지금 y축은 이제 x축이 이렇게 되니까 y축은 요 밖으로 이 면에서 밖으로 튀어나오는 게 되겠죠. 이 면제차가 y축에 대해서는 대칭입니다. 그래서 y의 그 홀수 차수는 다 제로가 됩니다. 그래서 없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썼고요. 그래서 요거는 그래서 이제 그것도 이제 제 논문에 보시면 요거 자세히 유도하려 있는데 그냥 결국 여기서 풀어서 개수들을 익스텐션 해가지고 풀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2차에 x제곱에 2차에 대수는 되고 y제곱 2차에 대수는 이렇게 됩니다. 3차, 4차 선생님, 그 논문이랑 K에 지금 부호가 반대인데 이건 특별히 의미하는 건가요? K가 반대인가요? 예, 지금 박사님 논문에는 플러스 K가 플러스로 나오거든요. 그건 제가 실수했네요. 당연히 조심해야 되고요. 이게 틀렸다면 이게 아마 제가 논문을 맞고 이게 틀렸을 겁니다. 그건 나중에 다시 한번 들어요. 예, 그건 아마 논문이 맞고요. 이게 왜냐하면 K가 이게 어떤 사람은 그 마이너스 플러스 바꿔 쓰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런 고민이 아마 그래서 제가 헷갈렸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마이너스 그 이신율의 제곱에 마이너스를 붙이는 게 일반적으로 이게 아마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컨벤션입니다. 선생님 그리고 아까 네. 그 Y축에서는 축대칭이라서 홀수차함은 다 0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근데 왜 축대칭은 홀수차함이 있는지. 축대칭이 아니라 면대칭이기 때문에 예, 그게 있으면 면대칭이 될 수가 없죠. 솔수창이 있으면 마이너스일 때 서로 홀수창은 반대 방향이 되잖아요. 예, 근데 이제 같은 방향으로 대칭이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제가 다시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혹시 틀린 게 있으면 수식이 틀린 게 있으면 제 확인 논문이 나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수차의 이론을 이제 하려면 그 이제 아까 포커스에서는 이제 완벽하게 맞는다고 했죠. 그래서 포커스에서는 계산할 필요가 없이 이 코닉 섹션의 일부일 경우에는 포커스에서 딱 나와서 미러에서 반사돼서 여기까지 거리가 요 미러 반사면 어디를 하든 상관없이 다 똑같습니다. 코닉 섹션이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이제 이 포커스에서 약간 벗어났을 때, 그럴 때가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요게 또 이제 온엑시스하고 똑같은데, 그랬을 때 이렇게 하나의 기준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원점을 잡았는데, 그 기준점을 반사시켜서 이렇게 이미지를 가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임의점, 그 미러상의 임의점에서 반사돼가지고, 그렇게 반사됐을 때, 요로 가진 않습니다. 그랬을 때, 이렇게 갔을 때, 요 두 점을 이은 광경로가 차이가 나면은 이제 수차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차이가 없으면 당연히 여기서 반사돼서도 요로 갈 텐데, 여기서는 L 프라임하고 A 더한 거죠. L 플러스 A 프라임하고, 그 다음에 미러 중심을 통과한 S 플러스 S 프라임, 요 두 개의 차이가 나면은, 여기서 반사된 미신 요로 안 가고 약간 벗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광경로차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OPL을 갖다가 OP가 테스트 랭스라고 하고, 그게 임의의 점을 잡았을 때 L 플러스 L 프라임이 되고, 그게 S 플러스 S 프라임하고, 거기다가 이제 이런, 연결됐을 때, 이제 미러의 위치에 XY 코디네이트인데, 그거를 이제 전개했을 때, 차이가 났을 때, 그거가 이제 그만큼 이제 수차가 되는 건데요. 그거를 다시 또 2차하고 3차 이렇게 차수 낮은 것부터 전개해서, 하나씩 이제 그 성분별로 분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이 2차항에 관련된 거는 이제 아스티그마티즘하고 관련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3차, X3승하고 XYZ 코마 숫자 관련되는데 요거는 그냥 온엑시스가 여기 코마이기 때문에 제가 코마라고 불렀는데 사실은 이 양상은 이제 온엑시스하고는 다르게 나타나거든요. 네, 같은 차수이기 때문에 제가 코마라고 불렀고요. 그래서 이제 먼저 2차항부터 보면은 만약에 이제 요 3차항을 이제 다 이제 무시를 한다 그러면요. 만약에 어떤 그 점에서 어떤 그 이미지 예. 요 이미지 포인트를 딱 잡았을 때 그게 잡았을 때 그 위치에서 요 개수가 0이 되는 만약에 0이 된다면 당연히 요 항은 제로가 되겠죠. 네, 그 말은 요 x에 상관없이 광경도가 똑같다는 이차항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a1이 0이 되는 그런 점은 그러니까 x가 아까 요 면이었죠. 그래서 요걸 탄젠셜 면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요 지금 이 스크린면을 탄젠셜 면이라고 그러는데 대칭이 되는 대칭의 기준면을 탄젠셜 면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왜냐하면 이제 오브젝트가 지금 뭐 이렇게 벗어날 수도 있지만 요 포커스에서 수직으로 벗어날 수도 있고 여러 방향으로 벗어날 수가 있잖아요. 근데 벗어난 면하고 그다음에 이 초점하고 이렇게 요 면을 이루는 요 면을 과학에서 탄젠셜 면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 x에 상관없이 a1이 제로일 때 이 x에 상관없이 광경도가 일정하기 때문에 요 면상에 있는 그 레이들을 다 보면 당연히 그 요 3차, 5차항들을 이제 무시를 한다 그러면 한 점에 모이는 것처럼 보게 되겠죠. 그래서 탄젠셜 아스티그마틱 이미지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A가 1이 되는, A1이 제로가 되는 그런 S에서는 그래서 그거를 이제 ST라고 프라임이라고 이미지 위치를 정했는데 정의를 했는데 그 위치에서는 그 탄젠셜 면의 상에 있는 레이들은 다 한 점으로 모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고차항을 무시했을 때요. 똑같이 A1 프라임이 제로가 되는 그런 점, 그건 S 프라임이라고 부르는데 그 점에서는 Y에 상관없이 한 점을 모이기 때문에 그런 이제 서지탈, 그런 면을 서지탈 면이라고 하는데 아까 보여드린 탄젠셜 면의 수직인 면을 서지탈 면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 Y축에 상관없이 그 면에서는 다 한 점이 모이기 때문에 서지탈 이미지라고 부릅니다. SDS. 근데 두 점이 만약에 ST 프라임하고 SS 프라임이 일치를 한다면 이제 그러면 상관이 없겠는데 실제로는 이제 두 개가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점에서는 그 탄젠셜 면상에 있는 초점이 다 한 점으로 보이고요. 어떤 점에서는 SS 프라임에서는 서지탈 면에 속한 그런 광선들이 다 한 점이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초점 사이의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 아스티그마티즘이 발생하는데요. 그 두 개의 차이가 델타 S 프라임. 그거를 이제 리니어 아스티그마티즘이라고 부르고요. 그게 이제 요거를 이제 세타라는 게 이 초점에서 벗어난 각도, 그러니까 오브젝트가 그만한 초점에서 벗어난 그 각도를 말하는데 이 세타 입사각이 커질수록 커지는데 그러니까 입사각의 요거를 이제 세타에 이제 또 1차항, 2차항 이렇게 익스텐션을 했을 때 1차항에 해당하는 거를 이제 리니어 아스티그마티즘이라고 부릅니다. 왜 리니어 아스티그마티즘이 되는지 다른 그림으로 설명드릴 텐데요. 이걸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세타 S가 처음에 이 포커스가 그 오브젝트가 포커스가 이제 이 수직인 축에서 벗어난 그 각도 세타 S가 되거든요. 이게 기존 온엑시스에서는 세타 S가 그러면 제로가 되면 이 온엑시스 시스템으로 돌아가겠죠. 네. 그러면 포커스랑 이미지랑 두 개의 포커스가 한 축선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세타 S가 0일 때는 요 항도 사인 세타 제로 2 세타 S가 0이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ONX 시스템에서는 뭐 리니어 아스티마티즘이 없습니다. 저 지단은 네. 지단은 그 거울 앞에 그리면서 네. 양면으로 대칭 아니죠. 지금 예를 들어서 요거 지금 타워면인데요. 타워면 저쪽으로 이렇게 되기 때문에 대칭이 안 되니까 요 지금 이 스크린면이 앞뒤로는 대칭인데 왼쪽으로 좀 다. 그랬기 때문에 이 X 방향으로는 홀수함이 X 홀수함이 있죠. X 함수입니다 앞뒷면으로 대칭이라는 건 네. 이게 앞뒷면으로 이렇게 대칭인 거죠. 그 Y에 대한 홀수함이 없는. 예, 홀수, 예, 뭐, 그러니까 평면이라는 소리는 안 돼요. 저기 예. 실린드리컬은 아니고. 아니고, 예, 뭔가 모양이 있지만, 이 스크린면 앞뒤로 봤을 때, 면대칭이라는 소리입니다. 플레이스로. 한 가지 제가 잘 안 그려지는 게, 아까 그 Y에 대한 세제곱함들이 없으면, 네. 저는 그럼 사지탈 방향으로 나오는 거는 없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그 사지탈 방향으로 생겨나는 숫자랑 네. Y 세제곱이 홀수에서 대칭이라는 거랑 제가 좀 헷갈리는 것 같은데, 네. 조금 더 말씀해주세요. 대칭성이 있는데도 네. 사지탈 방향으로 차가 생기는 게 잘 안 그려져요. 안 그려져서요. 네. 이게 지금 이 오브젝트는 지금 제가 한 가지 말씀 안 드린 게 있는데 이 오브젝트를 지금 요 탄젠셜 방향으로만 이동시킨 것만 고려를 했습니다. 서지탈 하면 너무 대칭성이 깨지기 때문에 너무 복잡해가지고 이 탄젠셜 방향으로 했거든요. 네, 그래도 탄젠셜 방향으로 움직여도 이게 서지칼 방향으로 수차가 생긴다는 게 이 오브젝트가 서지탈 방향을 했을 때 대칭성이 없다는 게 얘기가 아니고요. 오브젝트는 그 탄젠셜 방향으로 움직였지만 이 레이들이 서지칼 방향으로 속한 레이하고 탄젠셜 방향의 레이하고 차이가 나죠. 물체는 탄젠셜 방향의 이제 이 방향으로 움직였지만 이 광선은 뭐 지금 요 면상에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요 면의 수직이 어느 방향으로도 다 나가기 때문에 그 두 면의 사이에 속한 광선들의 위치가 차이가 난다는 거죠. 네. 너무 것 같아서. 좀 추워가지고 온도를 올려놨다는 거 네. 그래서 여기 이제 그냥 수식으로 보면 좀 그려지지가 않는데 요거를 이제 그림으로 그려보면 아까 ONX에서는 서지탈하고 탄젠셜 면이 완벽하게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거는 아까 보면은 세타 1차항은 제로가 됐지만 2차항들은 이제 제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 면의 커버처, 이 면이 휘어 있습니다. 그래서 커버처는 일치하지 않는데 그걸 무시했을 때 지금 이제 1차항이 더 2차항보다 크기 때문에 1차항을 봤을 때 서지탈하고 탄젠셜 면은 이렇게 일치하지만 OPX가 되면은 서지탈면하고 탄젠셜 면하고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세타 S만큼 기울어지게 됩니다. 왜 기울어지는지 아까 이제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여기서 보시면 이제 이거 이제 뭐 구체적으로 이제 유도한 거고요. 여기서 보시면 이게 요게 탄젠셜 아까 스틱이라고 했죠. 요거의 위치를 나타내는 이케이션인데 요게 아까 그 중심의 X의 거리 S0 프라임에다가 이런 식으로 탄젠트 S 세타 값에 대해서 그렸는데요. 요거는 아마 해보시면
네, 요 세타 S를 이렇게 만약에 요 중심 방선이 여기 있습니다. 여기 S0 프라임입니다. 네. 요거의 수직의 면을 기준으로 세타 S만큼 틸트 시켰을 때 요 이미지점에서 요걸 이었을 때 요 거리를 이거는 그냥 수학적으로 정확하게 계산할 수가 있거든요. 수식으로 계산한 다음에 그 테일러 시를 정리해보면 세타 S만큼 기울었을 때 아까 여기 이렇게 나온다는 걸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차까지 보고 2차는 3차는 있지만 그리고 거꾸로 반대쪽으로 틸트 시켜서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이 서술타일하고 탄젠셜하고 서로 반대 방향으로 이 중심 방선의 입사한 만큼 틸트돼요. 서술타일이랑 탄젠셜을 이렇게 같은 평면 위에서 나타내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게 서지타일 면이라는 소리가 아니라요. 서지타일 면 상에 있는 광선들이 초점을 맺는 면입니다. 그러니까 서지타일 면에 갔다가도 다시 초점을 여기로 돌아오는데 대칭이기 때문에 이 서지타일 면에 속한 광선들도 이 면 앞뒤로 튀어나오는 게 아니라 이 면상에 다시 돌아오게 위치만 바뀌지. 왜냐하면 이 미러 자체가 이 평면을 중심으로 대칭이기 때문에 다시 이 평면상으로 다시 돌아와야 됩니다. 그래서 그 초점이 맺는 위치가 다 서지타일 이미지 프레임이고요. 그 다음에 탄젠셜 면에 속한 광선들이 맺는 위치가 탄젠셜 이미지 프레임입니다. 두 개가 서로 반대 방향으로 틱트가 되기 때문에 근데 요게 보시면 이게 그 오넥시스에서는 없는 그런 수차고요. 그 다음에 수차를 이제 이 입사각, 필드의 입사각하고, 요 물체의 필드의 입사각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요 미러의 그 코디네이트, 그거 이제 합쳐서 서로 이제 서로 합쳐서 이제 익스펜션을 하게 되는데, 그거를 합쳐서 오넥시스에서는 3차항이 제일 낮은 항입니다. 2차항은 없습니다. 그런데 오프엑시스가 되면 2차항이 있습니다. 요 2차항이 생기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뭐 수차들, 오넥시스의 수차들보다 한 차수가 낮은 수차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심각한 수차고 이걸 반드시 제거가 돼야 됩니다. 일단 요거가 제거가 돼야지 이제 어느 정도 성능을 낼 수 있는 정도를 만들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2차항을 봤으니까 그다음에 그보다 한 단위 높은 차수가 이제 코마하고 서드 오더 아스트로나트인데요. 그것도 이제 이렇게 풀어보면 요거는 이제 뭐 그냥 제 논문을 보시면서 쭉 따라가시고 보시면 이제 풀 수가 유도할 수가 있는데요. 그게 이제 아까 요 코마 숫자에 해당하는 A2 개수가 정리하면 요렇게 나타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까 요 A1, A 프라임의 그 차에 거기에 이제 아스tigmatism이 된다고 했었는데 그거에 이제 그 1차항은 여기 아까 비빔 아스tigmatism이 있고 2차항도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세타 제곱의 그 입사각의 제곱에 비례하는 부분 개수가 이렇게 나오고요. 그래서 이제 아까 보셨듯이 그 리니어 아스tigmatism이 입사각에 비례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오프엑시스 시스템 미러 하나에서는 제거할 방법이 없습니다. 당연히 오프엑시스는 그 입사각이 제거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투 미러 시스템부터 제거가 될 가능성이 있는데 근데 이제 멀티미러 시스템, 그러니까 두 개 이상의 반사경을 썼을 때는 수차 이론이 좀 더 복잡해지는 게 그 어펜처 스탑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그 모든 과학에서는 이런 그 조리개라고 부르죠. 어펜처 스탑 역할을 하는 그런 과학 엘리베이터가 존재하는지 아니면 실제로 이제 물리적으로 어펜처 스탑이 존재하게 되는데 거기에서는 이제 문제가 없는데 그 나머지 다른 면에 대해서는 이 입사각에 따라서 사용하는 면 자체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그 유도했던 이퀘이션을 그냥 그대로 쓸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지금 카세그레이션 나오는데 이 주경 만약에 이제 주경에 스탑이 있다고 그러시면 여기 수직으로 들어오는 빛은 빨간 빛인데 불경에 두 번째 미러는 이 부분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그다음에 그 틸트된 빛을 보면은 초록색 요 부분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들어오는 입사각에 따라서 사용하는 면 자체가 조금씩 변하기 때문에 이 아까 이퀘이션을 그대로 쓸 수가 없고요.
그거를 이제 거기에 맞게 이제 변화를 시켜줘야 되는데 요 부분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거 때문에 사실 1년을 허겼는데, 왜냐하면은 제가 이 추천 이론을 한 게 이제 그 온엑시스 과학의 그 슈발트 실트 가는 거를 이제 그대로 좀 따라 했었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제가 요거 이제 뭐 참고 자료라고 이제 보내드렸었는데, 그 슈레더 분이 쓰신 아스트로노미컬 옵틱스에 보시면 이제 그거를 이제 그 수차를 유도하는 온엑시스 과학에 대해서 유도하는 대해서 이제 자세하게 설명을 해놨는데, 그렇게 수학적으로 엄밀하게 쓰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쓰면서 이렇게 수학적으로 엄밀하게 증명을 해가면서 쓴 것이 아니라 그냥 설명을 제대로 안 하고 넘어간 부분이 많은데, 이 어펙처 스탑을 이제 설명하는 부분에서 요거를 단순히 요거를 보시면 지금 이제 온엑시스 어펙처 스탑이 여기 있을 때 오브젝트가 벗어나면은 그 통과하는 중심 광선의 반사되는 위치가 달라지게 되는데요. 요거를 온엑시스 광학에서는 단순히 요 움직인 거리만 계산해가지고 그냥 수식에 넣어서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도 그래서 당연히 이제 옵틱스 써서 될 줄 알고 그렇게 했는데, 아무리 계산해도 1년 동안 계산해도 틀린 답이 나와가지고 제가 뭐 계산이 틀렸나. 그래서 나중에 천천히 살펴봤더니 옵틱스에서는 그게 될 수 없다는 것을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여기서 요 입사각의 세타의 그 움직인 거리가 그 에버레이션 코피션트의 그 숫자의 개수에 다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걸 1차원으로 계산해서는 그게 안 된다는 것을 이제 알았고, 이제 새로운 방법을 이제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은 우리가 처음에 그 개수를 그 미러를 이제 이 반사량에 대한 이퀘이션을 이제 익스텐션 할 때 임의의 입사각 세타 S에 대해서 했기 때문에 이 면은 세타 S만 아니라 어떤 점에서든지 이 광경로 차이를 계산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브젝트가 이렇게 벗어났을 때 실제로 이게 이제 옆사이, 이제 실제로 어펙처 스탑에서 봤을 때 오브젝트의 입사각은 사이가 되는데, 그 사이가 원래 계산했던 세타 S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리고 그다음에 세타 입사각 원래 그냥 그거 없이 계산했을 때 이런 어펙처 스탑 고려 안 했을 때 그거 입사각 세타하고, 그다음에 중심 광선도 마찬가지로 세타 S인데 그거 하고, 그다음에 이제 원래 그러니까 원래 사이 S랑 그다음에 이제 요 세타 S랑 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것만 관계라면 그냥 벗어 변화를 시키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방법을 이제 선택을 해서 세타하고 사이의 관계, 그다음에 세타 S하고 사이 S 관계를 이제 논문에 보시면 이제 약간 기하학적인 방법을 이용해서 이렇게 익스텐션을 한 걸 이제 계산을 해서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그 새로운 변수, 세타 S 대신에 사이 S하고 사이로 이렇게 다시 변화를 집어넣어서 대입을 해가지고 구한 아스tigmatism 관계식은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좀 더 복잡해졌죠.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되고, 이제 그러니까 어펙처 스탑이 미라 면상이 없는 그런 이런 경우는 다 이걸 적용해서 다시 계산을 해야 되는 거예요. 계산하고, 그다음에 코마에 대한 그런 코에피션트를 계산하면 이렇게 되는데요. 그래서 다 이제 해서 이제 좀 단순한 그냥 산수입니다. 그래서 다 그래서 지금 이제 수수 안 하고 정리만 잘하면 되는데, 그래서 이제 투미러 시스템에 대해서 그걸 다 해서 제거되는 항들을 다 제거하고 나면 최종적으로 아스tigmatism은 투미러 시스템에 대해서는 이렇게 되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데이터 S가 S 프라임이 그 탄젠션하고 서술탄젠션에 속한 광선들이 맺히는 초점 위치 차이고요. 그 F는 이 전체 망원경 전체의 초점 거리입니다. 그게 세타 불체 입사각 세타 1차항에 관계되는 거는 이렇게 되고요. 개수는 이렇게 되고, 이게 이제 리니어 아스tigmatism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2차항, 이게 일반적으로 말하는 서브오더 아스tigmatism인데, 이게 개수는 이렇게 되고요. 코마는 이렇게 됩니다. 보시면 아까는 요게 앞에 거 없었고 요것만 있었는데요. 요거 이제 이렇게 생겼죠. 그래서 LM은 여기서부터 공유하는 초점부터
프라이머리 미러까지, 그러니까 첫 번째 미러까지의 거리, 그 중심 광선을 따라서 재는 거리고요. LS는 두 번째 미러 사이하고 초점에서 거리. 여기서 마이너스라고 표시한 거는 여기 이제 광학에서는 초점이 미러 뒤에 있을 때, 그러니까 물체가, 그러니까 여기서 보시면 첫 번째 미러의 오젝트가, 이미지가 두 번째 미러의 오젝트가 되는데, 미러는 뒤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이제 마이너스로 표시합니다. 그래서 음수로 표시하기 때문에 마이너스에 대해서 표시했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표시가 되는데, RM은 첫 번째 미러의 중심 축장에서의 그 공률 방정이고, RS는 두 번째 미러의 축에서의 축상에서의 공률 방정. 그래서 보시면 아까는 미러 하나만 있을 때는 요것만 남기 때문에 요거는 셋 타임이 제로가 되기 전까지는 이 타임이 제로가 될 수가 없는데, 이제 미러가 두 미러가 되면 각각이 제로가 아니라도 요 식을 만족하고 보면 제로가 될 수 있게 만들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 이런 선형 미점 숫자 제거 조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런 조건을 만족할 때 선형 미점 숫자가 제거가 된다. 그랬을 때 이런 조건을 만족할 때 3차 서드 오더 코마에게서 풀어보면 이렇게 나오는데, 요거는 오넥시스 시스템하고 똑같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3차 숫자 중에서도 이제 코마 숫자가 제일 크다고 알려져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요게 이제 그 다음으로 큰 숫자입니다. 그래서 선형 비점 숫자가 제거되면 그 다음 큰 숫자인 3차 코마 숫자는 오넥시스 시스템이랑 똑같기 때문에 결국 성능이 오넥시스 시스템이랑 똑같은 오펙시스에서 쓰여도 만들 수 있다. 그런 게 이제 이론적으로 이제 증명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그런지, 그래서 이제 아까 얼마나 그러면 선형 비점 숫자 제거 조건을 만족하기 위해서 얼마나 틀어야 되는지 물어보셨는데, 아까 보여주신 그런 시스템에서는 약간만 틀어도 되는데, 요거는 일부러 아주 많이 틀어야지만 그런 그 조건을 만족하도록 그런 예제를 골랐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면하고 두 번째 면이 둘 다 원면인데요. 그러니까 첫 번째 미러는 파라볼로이드, 호물면이고요. 호물면에 축은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요 축하고 두 번째 미러는 쌍곡면인데, 쌍곡면에 초점이 하나의 초점이 여기 있고 다른 초점이 여기 있는데, 그 축이 하나의 초점을 공유하고요. 축이 이 정도 틀어야지, 62도 정도 틀어야지만 아까 성능 미점 숫자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예를 들어서 실제로 이제 그렇게 되는지 한번 해봤는데, 이제 과학 시뮬레이션 소프트웨어로 실제로 이제 아스tigmatism, 그리고 이제 각각의 아까 탄젠셜 면에 속한 광선의 초점 위치랑 그런 거를 이제 계속 실제로 시뮬레이션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 여기 이제 Y가, 그러니까 탄젠셜, 여기서 X가 바뀌었는데, 일반적으로 과학에서는 이 오면을 갖다 Y라고 해서 제가 처음부터 그 X라고 해가지고 이제 바꿀 수가 없어서 X라고 했는데, 일반적으로 과학에서는 요 탄젠셜 면을 Y라고 합니다. 그래서 Y 이미지 플레인이 이미지 서페이스가 이렇게 되고요. X 서페이스가 이렇게 되는데, 여기 보시면 여기 커버처가 남아있기 때문에 일치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이 중심에서의 이 접선, 그러니까 그 탄젠셜 방향의 접선은 일치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휘었지만 이렇게 일치하고요. 그래서 이제 선형 비점 숫자가 제거된 걸 알 수가 있고, 그랬을 때 아까 이론적으로 그러면 이제 3차 코마 숫자, 그 다음으로 그 3차 코마 숫자는 오넥시스랑 똑같다는 것을 이제 이론적으로 수식으로 나왔었는데, 실제로 그런지는 아까 앞에서 보여드렸던 얘기고요. 이렇게 코마 숫자는 실제로 이제 그 과학적으로 보면 이렇게 달팽이 모양으로 팽이 모양으로 이렇게 그게 오넥시스 똑같은 초점거리에 오넥시스 파라볼로이드 똑같이 실제로 이론에서 보여드렸지만 실제로 과학 시뮬레이션상으로도 똑같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그 과학계 박사학위 논문에 나온 내용인데요. 요거는 이제 최근에 좀 더 확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두 개의 미러 시스템에 대해서 했었는데, 그러면 이제 뭐 세 개나 그 이상의 미러에 대해서는 이런 조건이 이제 이런 선형 비점 숫자 제거 조건이
만들 수 없는가.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연구를 이제 몇 년 전에 해가지고 다행히 성공을 해서 저희 논문으로 2015년에 발표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공부를 다 하신 다음에 보시면은 이제 2015년 전화로봇 소사이티 아메리카라고 거기에 이제 발표하는 건데요. 이제 세 개를 하려고 보니까 세 개 하나 뭐 더 많이 하나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미의 개수 N개의 미러에 대해서 이제 네,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뭐 한 거는 뭐 이제 인디오션이고 아까 똑같이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N개의 미러에 대해서 이제 아까 똑같이 그 변화하는 걸 이제 어페처 스타일이 가운데 없을 때에 대해서 이제 수식을 해보니까 이 상면에 아까 기울기가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보시면 오브젝트가 이렇게 있을 때 탄젠셜 이미지 플레인하고 서스텐 이미지 플레인, 여기서 지금 탄젠셜 이미지 플레인만 보이는데요. 이 각도가 어페처 스타일 위치랑 상관이 없더라고요. 그게 수식적으로 그냥 나와가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다행인데 그게 되면은 N개의 미러에 대해서 이 어페처 스타 위치를 이제 고려하지 않고 그냥 더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일반적인 미러에 대한 탄젠셜 면의 기울기하고 그다음에 서스텐 면의 그 기울기 각도인데요. 이렇게 되니까 요거를 그러면 N개의 미러 시스템 여기 이제 오브젝트가 이렇게 있고 첫 번째 미러를 통과하고 뭐 두 번째 미러에서 쭉 통과해서 K번째 미러가 있고 또 쭉 통과해서 이제 마지막 N개의 미러를 통해서 초점이 되는데 그 첫 번째 미러에 의해서 생기는 상면의 기울기, 그 다음에 그거에 의해서도 두 번째 미러에 의해 생기는 또 상면의 기울기, 이걸 차례차례 이제 다 이제 하나씩 이제 K번째 미러가 이렇게 되니까 그거를 첫 번째 미러부터 N번째 미러까지 다 해서 마지막 N번째 미러를 통과하고 나서 상면의 기울기를 위해서 요건 이렇게 수식적으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똑같이 마지막 면에 그한 탄젠셜 면의 기울기라고 서스텐 면의 기울기가 똑같으면 선형 비참 수치가 제거된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그런 조건을 찾아보면 여기 이케이션이 이케이션이 N개의 미러를 통과했을 때 선형 비참 수차가 그 제거되는 조건인데 이게 이제 뭐 이렇게 식만 보면 복잡해 보이지만 이게 이제 하나씩 2mm 시스템, 3mm 시스템 하나씩 넣으면 실제로는 이렇게 어떤 규칙이 있어가지고 복잡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N에다가 2를 집어넣으면 2mm 시스템이 되는데요. N에다가 1을 집어넣으면 이렇게 되는데요. 그러면 이제 첫 번째 미러에 대한 흡사가 I1하고 I2 이렇게 되고, 앞에 이제 M1, M2는 각각 미러들의 배열인데요. 이거 이제 자세히 보시면 이제 문을 읽어보시면 간단하게 물차하고 그다음에 이미 사이 거리를 가지고 볼 수가 있고, 그렇게 되고 3미러 시스템의 경우에는 이렇게 됩니다. 어떤 패턴이 있습니다. 보시면 I1을 했을 때 M1, 2, 3가 되고 두 번째 I2에 대해서는 2, 3가 되고 I3에 대해서는 3가 되고 이런 식으로 이제 패턴이 있어가지고 식 자체가 이렇게 유한 개수의 그런 미러에 대해서는 패턴이 복잡하지 않는데요. 이런 식으로 되는데 제가 이제 논문에 썼는데 제가 박사학위를 하면서 실수한 게 이제 2미러 시스템만 하면 이제 더 이상 할 필요가 없다. 그래가지고 처음에 그 개수를 좀 각 파라미터에 대한 선택을 좀 잘못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보시면 여기서 보시면 좀 헷갈리실 수가 있는데 LM, LS 이렇게 해서 계산했는데 보시면 LM이라는 거는 첫 번째 미러에서 초점까지의 거리가 되는데 여기 말하자면 첫 번째 미러의 상면까지의 거리죠. 그리고
LS는 로우에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니까 두 번째 미러가 보면은 그 물체까지 거리입니다. LS. 그리고 상면까지 거리는 제로로 하는데 제가 이제 프라임이라는 그 물체까지 거리는 프라임이라는 그런 기호를 썼었는데 요거 보시면은 첫 번째 미러는 이제 오브젝트가 무한대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안 썼었고 그다음에 두 번째 미러에 대해서는 상까지의 거리를 프라임을 안 쓰고 그냥 LM이라고 썼었는데 그게 이제 엔게임 미러가 되면 그렇게 쓰면은 완전히 엉켜버리겠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거는 다 헷갈리지만 여기 엔게임 미러 시스템을 할 때는 그냥 그거를 이제 바꿔서 무조건 물체까지 거리는 그 프라임 안 붙이고 그다음에 물체까지 거리는 프라임 안 붙이고 상까지 거리는 프라임 그 붙인 거 이렇게 해서 서로 이제 구호가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좀 헷갈리지만 어쩔 수 없이 그냥 이렇게 했고요. 그래서 그 내용은 예문으로 써있습니다. 그래서 엔게임으로 해서 이렇게 했고 이제 앞으로는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지금 코닉 섹션이거든요. 그래서 초점에서 나감이 있으면 완벽하게 초점을 했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경우는 이제 분말 수차라고 그러는데요. 수차 공부해 보시면 분말 수차는 제로가 되겠지만 아까 3차 분말 수차는 오넥스 시스템이랑 똑같이 되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없앨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 거기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지금 현재까지 알아낸 바로는 코닉 섹션까지는 안 되고요. 각 미러들이 이제 프리폼 미러가 돼요. 대칭성은 있는데,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이 면에 대한 대칭성은 그대로 유지를 하지만 이게 더 이상 코닉 섹션이 되면 안 되고요. 그래서 코닉 섹션이 되면 가지고는 그래서 코닉 섹션 가지고 처음에는 이 각도를 조정하고 거리 조정하면 되지 않을까 했었는데 그게 이제 불가능하다는 용사가 나왔고요. 수식적으로 봤을 때. 그렇기 때문에 광면이 프리폼이 되는 그래서 그런 대칭성을 유지하지만 코닉 섹션에서는 벗어난 그런 면에 그거에 대해서 너무 지금 아직 진행 중이고 코닉 섹션으로 불가능하다는 건 따로 이렇게 증명을 했어요? 아니면 해보니까 안 돼서 그런 건가요? 증명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선형 비점 수차 제거 조건을 만족하는 그 조건을 만족하면은 거기에 해당하는 코닉 섹션, 코닉 콘스탄트하고 입사각이 딱 정해지거든요. 딱 정확하게 결정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더 이상 못 해볼 게 없죠. 왜냐하면 원 코닉 섹션은 커버처하고 코닉 콘스탄트 두 가지 변수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한 연구를 이제 계속 진행해 볼 분야이고요. 보시다시피 이게 어려운 고등수학은 하나도 없고요. 그냥 산수인데 그래서 이제 제 만약에 논문을 가지고 공부를 해보신다면 수식을 푸는데 실수만 하지 않으시면 다른 어려움이 없으실 겁니다. 그래서 해보시고 혹시 관심 있으시면 해보시고 직접 하다가 잘 안 되시면 저한테 연락해 주시면 됩니다. 미러가 N개 시스템 개수가 늘어나는 특별한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아까 TMS 발표를 하셨는데 실제로 이제 이론적으로는 투미러 시스템에서 제거를 하나 3미러 시스템에서 제거를 하나 선형 비점 수차는 상관없이 똑같은데 이제 그거를 이제 과학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좀 작은 시스템을 만들어서 같은 초점거리에서 작은 시스템을 만들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여기서는 제가 일반적인 숫자 이론인데 제가 해보진 않았지만 오넥시 시스템에서는 투미러 시스템을 가지고는 모든 수차를 다 제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숫자라는 게 사실은 다 안 되는데 모든 3차 숫자를 다 제거할 수는 없거든요. 근데 3미러 시스템에서는 그 제거가 가능합니다. 똑같이 오프엑 시스템에서도 투미러 가지고는 나머지 3차 수차를 제거가 안 되는데 3미러 시스템에서는 제거까지는 아니라도 최소화 해보니까 할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세계에서 더 늘어나면 더 이제 좀 자유도가 늘어나니까 더 이제 좀 성능을 좋게 할 수 있겠죠. 경로를 얼마나 적으시나요? 얼마나 각도를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이제 정실적으로 안 했는데 결과물로 봤을 때 경로를 많이 적으신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각도를 이제 모르고 하는 각도를 어떻게 조절하느냐에 따라서 이거를 많이 놓고서 뭉탱이로 이렇게 말하면 작은 시스템을 만들 수 있다는 그런 말씀. 맞습니다. 제가 보고 싶은 것도 그건데 얼마나 작게 적으셨나요?
뭐딱 수학집은 제가 아직 그것까지는 안 해봤는데 몇 가지 해보니까 굉장히 120도 위치로 이렇게 차지하는 또 이렇게 위치하면 그런 그 위치에서도 선형 비천 숫자 제거하는 그 조건이 만족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거의 이렇게 삼각형으로 잡을 수 있기 때문에 많이 잡을 수 있죠. 그래서 실험적으로는 아직 그죠. 이거는 이제 만들 수 있냐 없냐는 이제 별개의 문제고, 이건 뭐 증명은 바로 그냥 그 광학 시뮬레이션 소프트웨어 넣으면 바로 나오거든요. 설명을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게 저는 다른 관점이 있습니다. 이런 경로를 많이 적을 수 있는 시스템을 가지고 레이저 캐비티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레이저 작은 작은 사이즈. 실험, 그러니까 뭐 진행 중이시더라. 이거 실험을 하면 해볼 수 있는 과학적으로 그래서 여쭤봤어요. 경로를 많이 적으면 경로는 긴데 많이 적을 수 있어요. 길게. X는 그래서 정말로 프리폼으로 만든다 치면 깎아서 만드는 건 되게 힘들고요. 제가 모르고 여쭤보는 건데 작은 사이즈로 이 시스템을 이 시스템을 만든다고 쳤을 때 예를 들어 몰딩 같은 거에서 만들 수가 있어요. 그 틀만 있으면 찍어가지고 얼마든지 만들 수 있는 것 같아요. 작으면 더 쉬운 거. 코닉스도 길어지면 가공하기가 더 수월해지고 길어지면 좀 저도 레이저는 잘 모르는데, 근데 레이저는 딱 그 광선 평행광선 하나만 보고, 평행광선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나오는 광선이 하나만 있지 않나요? 가운데? 중심 아니면 이렇게 퍼져서 나오는 건가요? 사실 이미지까지 생각할 정도까지 퀄리티가 좋을 필요는 없습니다. 공률이 좋거든요. 공률이. 레이저는 끝내니까 끝나지 않는 정도. 그렇죠. 그렇습니다. 10년 그럴 수 있겠네요. 아까 마지막에 말씀해 주신 거에서 지금 코니콘스탄트만으로도 리니아 스티그마티즘을 지금 제거할 수 있다고 그러면 저희는 지금 자유형을 바탕을 가공하고 있는 거면 리니아 스티그마티즘을 넘어질 때 다른 하이로드 수첩이 다 제거된 지금 형상을 지금 설계하신 거예요. 그거는 뭐 제가 이론적으로 한 건 아니고 제거된 건 아니고요. 최소화 시킨 건데, 최소화라고 보이는 것들 많이 줄인 건데요. 그거는 제가 뭐 이론적으로 한 건 아니고 그냥 경험적으로 여기서부터 어떤 그 함을 이렇게 바꿨을 때 좀 괜찮냐 그런 거를 이제 그냥 소프트웨어적으로 옵티마이제이션을 통해서 얻은 설계를. 오페시스에서 단순히 리니아 스티그마티즘만 없애는 광학계를 만들기는 생각보다는 좀 쉽게 만들 수 있어요. 단순히 코니콘스탄트 가지고 있는 요인. 그러니까 그거는 그냥 수식으로 딱 이 식을 만족할 거로만 설계하는 거죠. 슬리밀러스 같은 경우는 이 식을 만족하도록만. 이거는 그냥 뭐 설계 자체가 아니라 아까 그 오넥시스에서 뭐 이런 슈퍼트 시프트가 구한 공식처럼 이런 클로즈 폼 이퀘이션이니까요. 그냥 계산으로 나오는 설계. 질문 하나 갖고 계시죠?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우리 응용물리학과 우리 새 친구들은 과학을 들었지만 우리 뒤에 있는 학생들이나 내지는 과학 수업 아직 안 들은 친구들은 이게 여긴 어딘가 난 누군가 좀 제가 대략적으로 저도 잘은 모르지만 스토리를 대략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기하광학이라고 해서 고등학교 때 배웠던 게 렌즈 공식 기억나죠? 물체거리 분의 1 더하기 상거리 분의 1은 F분의 1이라고 기억나요. 그거부터 배웠을 텐데, 그 식이 어디서 나오냐면 근축 근사라는 거에서 나와요. 파라이시 어프로치메이션 나가는 어떤 경우냐면, 여러분 가장 기본적으로 배우는 게 구면경 배우잖아요. 구면경은 그냥 불을, 그러니까 우리 수박 있잖아요. 수박을 이렇게 옛날에 맛보려면 중간에 이렇게 삼각형 잘라갖고 빼면 그 면이 구면경이에요. 구면경에서 시작해서 뭐 물체거리 분의 1 더하기 상거리 분의 1은 F분의 1이다. 그 식을 얻어내요. 근데 그거의 근사는 그 구면경에서 빛이 들어올 때 그게 그 구면의 축에 아주 가까울 때만 마이너스죠. 그 식. 그
고등학교 때 그렇게 안 배웠지만 그게 많이 벌어지게 되면 수차들이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그렇게 나타나는 수차들은 이제 장 박사님께서 더 어려운 내용이지만 테일러 전개식으로 이렇게 나타내서 각 항들의 의미를 뭐 리니어 스티그마티즘, 코마, 이렇게 여러 가지 수차들로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고명경을 처음에 배우고 그 다음에 아까 근축 근사기 때문에 중앙에 와야 그 식이 렌즈 공식 식이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럼 많이 벌어졌을 때는 당연히 초점에 여러분들이 만났던 뭐 평행광은 초점에 맞서 다 만난다. 이게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맞으려면 고명경이 아니라 포물면이 돼야 됩니다. 일단 그래서 파라볼릭 면에 대해서 아까 그 파라볼릭 오넥시스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거고요. 장 박사님 연구는 거기서 더 간 거예요. 파라볼릭인데 그 중간에 구경 같은 게 있으면 이제 차폐가 생기니까 뭐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오프엑시스를 말씀하셨고요. 오프엑시스 그러니까 그 거울이 같이 겹쳐져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비틀린 경우 그런 경우를 말씀해 주셨고 그 다음에는 이게 파라볼릭이 아니라 프리폼 그러니까 자유면 그러니까 이렇게 보이는 이런 면들이 그냥 구면일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이게 알고 보니 엄청 아름다운 면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얼굴이 구면이 아니고 포물면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 모여서 개성 있고 막 보기 좋은 얼굴이죠. 그런 것처럼 얘들도 굉장히 아름다운 면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아름다운 면을 전개를 하기 위해서 그거를 분석하기 위해서 이제 아름다운 식스를 만드셔서 그걸 이제 기하학적으로 증명하신 거고 오늘 이제 세미나가 아니라 특강으로 해서 우리 알려주신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스토리가 뭐라고 기억하고 저는 이해를 하고 저도 세부사항은 잘 모르겠지만 저도 과학 수업할 때는 처음에 이제 뭐 그냥 구명 가르치고 뭐 파라볼릭 가르치고 그 다음에 수차는 현상적으로만 그냥 이렇게 얘기하고 그 이론은 저도 몰랐는데 그 다음에 탄젠셜 면이랑 사지탈 면이랑 어떻게 빛이 이렇게 나오지는 저도 잘 몰랐는데 수식전개를 보고서 여전히 모르지만 어쨌든 그냥 이렇게 하는 거구나라고 이제 알게 됐습니다. 그렇게 스토리가 이어왔어요. 그 다음에 아까 이제 워크숍 때도 말씀드렸지만 슈퍼레츠츠, 그 다음에 장에서 이 이론을 이제 완성을 하셔서 결국은 뭐 잠시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반사광학계에서의 어떤 궁극이에요. 우리 아이들 말로 끝판왕이라고 하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반사광학계가 가졌던 많은 점들, 그러니까 선형지선 비점수차 해결했고 차폐에 의해서 뭐 빛이 줄어드는 그런 현상 해결했고 굉장히 많은 면을 해결했죠. 그래서 제가 이야기로 장 박사님께서 추구하셨던 연구는 접시 안테나니까 RF 안테나였어요. 접시 안테나인데 접시 안테나의 경우도 전자기파를 반사시켜서 뭔가 전자기파를 모으고 이런 과정인 거예요. 근데 빛도 전자기파예요. 그래서 RF나 가시광선이나 적외선이나 모두 다 전자기파이기 때문에 차이는 결국 파장 차이밖에 없습니다. 그 RF의 그 이론을 광학에 적용을 하셨고요. 이 궁극의 이론을 이제 박성 교수님 연구실에서 천체망원경 또는 그 인공위성의 또 실을 그런 반사망원경 개발을 이 이론을 바탕으로 개발을 하고 있죠. 우리가 연구가 진행 중이고요. 또 저랑 하고 있는 연구는 그거를 그러니까 천체망원경은 일단 다 크니까 이 정도 되니까 그거를 작게 만들어서 우리 과학 실험에서 중적외선 때에 응용을 하자라고 해서 이거를 작게 만드는 연구를 또 해서 또 정병준 연구원이 또 지난 겨울에 제작도 하고 막 했었는데 또 모험적인 면은 이렇게 작은 구조는 뭐 만들어보기도 처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저런 연구를 이렇게 진행 중이고 있고 아직도 진행 중이네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이론도 만드셨지만 이런 면들을 다시 프리폼으로 만들어서 엔겔을 했을 때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연구를 하고 있고 또 저랑 아까도 디스커션을 하다 그러면 향후 연구를 어떻게 해야 될까 이제 그런 얘기들을 이제 해왔어요. 지금.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스토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처음에 이제 우리 학생들 듣기에는 이게 왜 파라볼릭이 뭔가 왜 구면보다 특별한 건지도 아직 잘 모르니까 지도했을 수준인데 그렇게 스토리가 이어져 왔습니다. 세부사항을 배웠고요. 좀 이해가 될지 좀 나을지 저는 모르겠네요. 어쨌든 이렇게 이어져 왔고 그 다음에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계속 질문들을 해주셨지만 이제 학생들이 좀 질문을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먼저 하고 있는 우리
이성훈이 두 번째 질문을 하고 첫 번째 질문은 응용물리학과가 함영은이 우주과학을 좋아한다고 특별히 꿈이 우주과학과 대학원에 가는 게 꿈인데 질문 하나 해줘. 세 번째, 첫 번째는 만만한 김윤과 이동환 중에 근데 지금 이걸로 콤마스터는 아예 고정이 안 되는 상황. 그러니까 지금 제한 이론 가지고는 오넥시스랑 똑같다고 이렇게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코닉 섹션 그 통일면 이런 것만 써가지고는 안 된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그게 오넥시스랑 다른 경우인데 오넥시스에서는 이제 그 포물면이 약간 쌍꺼풀로 카세그렌에서 원래 카세그렌이 포물면이 있고 요게 이제 파라볼라고 이제 하이퍼볼라일 때는 이게 클래시컬 카세그렌에서 이게 이제 코마수자는 아까 말씀드린 똑같이 이제 나오는데 여기서 코마수자를 제거하려면 파라볼라를 하이퍼볼라로 바꾸고요. 코네스코스를 살짝 더 크게 하고 하이퍼볼라는 그대로 있지만 이것도 코네스코스를 약간 바꾸면 3차 코마수자 제거가 되거든요. 근데 오픽시스는 그게 안 되거든요. 그래서 프리폼으로 바꾸게 됩니다. 실제로 그 정도 이렇게 하는 거는 그냥 뉴메리컬하게 optimization 하는 거로도 거의 정확하게 나오지 않아요? 요즘은 나오는데 옛날에는 컴퓨터가 없어서 그거를 그냥 슈바르트 슈트가 하는 거 이케이션 그냥 쓰면 되는데 요즘은 컴퓨터라는 0.1초도 안 걸리죠. OPL 광경을 할때 약간 해주셨는데 L 플러스 L 프라임을 광경으로 설정을 하는데 저는 어떻게 결정된 의미의 점인지가 잘 이해가 안 가서. 의미의 점이요? 네. 그러니까 일단 오브젝트는 이제 딱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어떤 오브젝트, 그러니까 어떤 위치에 오브젝트가 있을 때 어느 정도 수치가 생길지 이제 그걸 알아보는 거기 때문에 오브젝트는 이제 결정이 되고요. 우리가 이제 임의로 잡는 거예요. 그랬을 때 오브젝트까지의 거리가 S를 내고 그랬을 때 이 이미지까지는 그러니까 거꾸로 이미지 위치 찾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그 이미지 위치는 요 중심을 통과하는 요 광선 그 상에 있는 건 아는데 여기서 여기냐 그거는 이제 그러니까 이미지가 딱 정확하게 안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이제 어떤 점에서는 탄젠셜 면상에서의 그 광선들이 다 분점해 보이고 어떤 점에서는 서지컬 면상의 그 광선들이 모이는지 그거를 이제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고정 우리가 임의로 정하는 게 아니라 계산해서 나오는 거고요. 요거는 우리가 처음에 잡는 거예요. 알고자 하는. L이 저 단순의 위치라는 거 L 프라임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저희 단순에 써서 저 위치로 이미지 위치로 도달하는 위치 아니에요. 네, 근데 아니 이거 그냥 두 점을 이은 선이에요. 그랬을 때 이 L하고 L 프라임 이 두 점 이 L하고 L 프라임 더한 값하고 중심을 통과한 S하고 S 프라임 더한 값의 차이가 이제 차이가 마이너스로 이제 주체가 실제로 이제 그건 일반적인 과학 이론인데 이 차이가 많이 날수록 이미지 위치가 벗어나게 돼요. 세 번째 함량은 괜찮아요. 저는 게 없네. 이거 말고도 일단 과학에 대해서 좀 고치겠습니다. 그리고 궁금했던 건데요. 거의 같은 축에 이렇게 두 개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 한쪽에서 막아가지고 안 좋은 점들이 많이 생긴다고 했었잖아요. 그거를 제가 정확히 몰라서 그러니까 안 좋다는 거는 저도 지금 본격적으로 실험으로 안 해보는데 아직 수업을 아예 과학적으로 안 들어가서 궁금하게.
예, 그게 이제 여기 아까 제가 잠깐 보여드렸던 요 플러스코프 넷이라는 여기 다 나오는데 차폐 효과에 대해서 보시면 좀 어려운 얘기인데 해가지고요.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오넥시스는 가운데가 당연히 나니까 이만큼 이제 전체 구경에 대해서 이 정도 비율로 가졌을 때 실제로 이제 좀 이렇게 이미지들 포인트 광화들이 이제 샤페가 없을 때 에어리스크라고 이렇게 유한한 크게 갖는 그런 점을 내치거든요. 그 샤페가 커질수록 그게 이 초점이 요 밝기가 좀 더 어두워지면서 주변에 그 이름들이 좀 밝혀지는 그런 효과가 있고요. 나가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해상도가 떨어지고 실제 사진에서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 이렇게 나중에 뭐 과학 공부해 보시면 뭐 카메라 렌즈 설계에 아주 관심 있으신 분들 보시면 NTF라고 모듈레이션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그 물체의 콘트라스트가 어떻게 이미지를 통해서 전달되는지 많이 있는데요. 그게 이제 이론적으로는 차폐가 없으면 이렇게 따라가야 되는데 이제 차폐가 생길수록 이렇게 더 이렇게 낮은 공간 주파수에서 이렇게 좀 더 콘트라스트가 떨어지는 사진이 좀 신기해지는 거죠. 그 다음에 일단 빛이 가리니까 방향이 줄어들고 PPT 다시 한번 풀어주시면 그림의 포커스가 나타내는 거는 뭐죠? 맞습니다. 근데 이거는 그 수학에서 그 폴릭 섹션, 그리고 타원면, 쌍곡면 이런 면에 그 수학적인 포커스를 포커스하고 그러니까 수학의 구물면의 초점이라고 배우셨죠? 그 초점입니다. 그럼 저희가 진짜로 실제로 사용하는 초점은 그럼 다른? 거기 실제로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있어야지 물체가 있어야지 반대편 초점이 정확하게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사용하게 되죠. 뭐 안 할 수도 있지만 안 하면 이제 추천 안 하겠어요. 그 부분 사용 안 하는. 그래서 실제로 뭐 과학 설계할 때는 그 초점 부분을 다 사용하려고 설계를 합니다. 좋은 질문. 사실 과학적으로 정확하게 몰라가지고 제가 좀 개념적으로 이해가 안 나가는 이 아스티그마티즘이라는 자체가 어떤 일종 에러인 거잖아요. 수학적으로. 그런데 나타내는 오프렉시스 같은 경우에는 그 여러 개의 그 미러를 이용함으로써 그 리니어 아스티그마티즘의 값을 줄여 나가가지고 에러를 보정한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오넥시스에서는 없었는데 오프렉시스가 되면서 생긴 숫자거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제 오넥시스에 생기는 3차 숫자보다 훨씬 큰 숫자이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반드시 줄여야 되는데 다행히 완벽하게 제거 두 개 이상의 생기려서는 완벽하게 없앨 수 있는 조건이 존재를 합니다. 그걸 맞게 설계만 하면 그러면 그 아까 첫 번째에서 나온 에러, 두 번째에서 나온 에러, 세 번째 나온 에러들이 누적되는 게 아니라 서로 상대되게 할 수가 있어요. 결국에는 우리가 원하는 뚜렷한 이미지가 됩니다. 예, 맞습니다. 예. 그 에퍼처 스탑을 오넥시스에서는 고려를 안 했던 했습니다. 당연히 했습니다. 했는데 그게 고려가 굉장히 간단한데 여기 제가 그 책에 보시면 이제 나오는데 이 책을 보시면 여기 나오는데요. 거기서는 요 어퍼처 스탑이 있을 때 이렇게 떨어졌을 때 여기에 이제 중심 방정이 벗어나는 그냥 요 거리만 해가지고 딱 집어넣으면 1차 요거를 이제 세타에 대해서 1차까지만 넣어서 넣으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오넥시스에서인데 그게 오프릭시스에서도 될 줄 알았는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그 각도를 2차까지는 최소 전개를 해야지 그 아스티그마티즘 3차 아스티그마티즘까지 정확하게 나온다는 걸 이제 거부하려고 이제 왜 안 되는지. 근데 거기서는 이 책에서는 왜 이거 2차까지만 해도 되는지 설명 안 했었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될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됐었는데. 안 되는 것도 수학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요 항을 집어넣으면
이게 결국 요 1차 항이 OPX에서는 2차 항까지도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래서 ONX에서는 영향 안 미치고. 다음 질문 변사연 질문. 그러면 비축 검사 망원경에서 그 투미러 시스템에서는 리니어 아스티그까지 선형 수차를 완전히 없앨 수 있는 거죠, 그럼? 예, 맞습니다. 코마 수차는 그럼 없앨 수는 없고 이렇게 줄이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여기 코닉 섹션이 통일단 이런 것만 싸가지고는 없앨 수가 없는데, 프리폼이 되면은 이론적으로는 많이 해봤지만, 제가 이제 설계를 아까 말씀드렸듯이 ONX에서도 요즘은 소프트웨어 발달해가지고, 아까 슈바르트 시트의 그 코마 숫자 제거하는 조건인데, 그걸 몰라도 그냥 옵티마이즈 되거든요. 그걸 똑같이 적용해서 소프트를 해보니까 완벽하게 3차 코마 숫자 제거해요. 그러니까 프리폼을 쓰게 되면 3차 코마 숫자까지 완벽하게. 2학년들은 아스티그마티즘이 먼저 난시. 코마는 포매트, 그러니까 순수 상태가 아니라 포매트, 해상처럼 꼬리가 달리는 수차가. 그다음에 코마처럼 저희 코마처럼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데 꼬리 달리는. 초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럼 프리폼 미러에 대해서는 초점이 없는 건가요? 그 프리폼 만약에 초점 없는 프리폼 밀어가지고 만약에 초점이 없죠. 근데 이제 그 완벽한 초점은 없지만 그 근사 초점이 있는 거 가지고 만들었죠. 그러면 흔히 그런 어떤 코닉한 어떤 복면을 가지고 만드는 것처럼 어떤 정확한 수학적인 초점이 맺혀지지 않는 건가요? 그러니까 완벽한 초점은 아닌데 근사한 초점이 있습니다. 그런 면을 써야지만 제가 손에 나오죠. 그리고 이 강의랑은 약간 벗어나는 있는 것 같은데 ONXS 망원경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플래트너 같은 걸 써서 네. 만곡을 보정하잖아요. 네. 그런데 OPX 같은 경우에도 그런 게 가능한가요? 예, 합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서 SPI 미팅에서 발표했는데, 그래서 투미러 가지고는 안 되고요. 3미러부터 가능하지만 2미러 시스템에다가 플래트너 썼어요. 근데 이게 제가 서지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요 물체가 지금 전부 다 이게 물체가 지금 요 대칭면 상에 이제 벗어났을 때만 했는데, 요쪽으로 수직으로 벗어났을 때는 이제 제가 연구를 안 했는데요. 그랬을 때 아스티그마티즘 3차 리니어 아스티그마티즘 말고 그 서드로드 아스티그마티즘 같은 경우는 요쪽 면하고 수직면하고 소프트웨어로 봤을 때 다르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반적인 그 축대칭 렌즈 가지고는 완벽하게 보정이 안 되고요. 렌즈도 이제 비대칭이 돼야 제가 완벽하게 어느 정도 좀 잘 보정이 가능합니다. 아까 말씀하셨을 때 저희가 고등학교 때 배웠던 후시 근축 근사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그러면 이러한 시스템에 대해서 뭐 최소한이나 아니면 무한대 한계점이 있을까요? 이 공식에 들어맞는 근사하는. 근사하니까 일단 제일 낮은 수치만 되겠으니까요. 더 차수 높은 수차에 대해서는 이렇게 수식적으로 모르고 코마 수차랑 서드 아스티그마티즘까지 했습니다. 이 높은 차수는 소프트웨어적으로 현대할 수 없는 줄이는 수밖에 없습니다. 질문 있으면 직접 성주. 네. 잘 모르겠어요. 저도 토론을 하고. 옆에 있는 지금 잘 모르겠는데 앞쪽이었던 것 같은데 코마 아스티그마티즘이 몇 차에 나타나는지 보여주는 수식이 있었거든요. 네, 거기서 보면 저희가 아까
지금 리니어 아스티그마티즘이 저기서 지금 보여지고 있는 아스티그마티즘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코마가 있고, 이제 아까 3차 아스티그마티즘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럼 그 3차가 저기서 지금 X 3승, Y 3승까지 있는 거는 그럼 거기까지는 코마일 것 같은데, 그 다음에 4차가 되는데 저기에서 3차의 아스티그마티즘이 저 X의 3차랑 다른 건가요? 아니요. 아스티그마티즘 요거는 그 선형이랑 3차 아스티그마티즘 포함. 그래서 요 개수를, 그러니까 요 A1을 이제 개수를 이제 전개를 했을 때 세타의 세타의 그 1차항의 비량이 나타나고 2차항의 비량이 나타나거든요. 아까 요게 1차항에 해당하는 게 이 선형 비정수자이고, 2차항에 해당하는 게 요게 다 아까 A1 그 첫 번째 거기서 나온. 근데 왜 써줘도 아스티그마티즘? 그게 전통적으로 왜 그렇게 부르는지 모르겠는데, 요거는 X, Y는 이제 미러의 그 코디네이트잖아요. 그거하고, 그다음에 아까 세타 같은 경우는 물체 입사가 그러잖아요. 그걸 합쳐서 그 차수를 합니다. 그게 3차가 됐을 때 합차가 들어가고, 왜냐하면 비슷하게, 왜냐하면 각도가 커져도 수차가 커지고, 그 중심에서 이제 미러 반사면이 멀어져도 커지기 때문에 두 개를 그냥 합쳐서 이렇게 고려를 하더라고요. 기본적으로 그 경로차를 가장 줄이는 그 역할을 하는 그 식이 경로차. 아까 그게 이제 결론적으로 가장 투미러 시스템에서는 이제 그거는 이제 여기 이제 엔게임이라고 하면 이제 어떤 이유는 가장 증가시켜가지고 이게 지금 실험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서 이거는 그냥 그 각각의 미러 사이 간격하고요. 이 표시를 만족하는 게 딱 어떤 몇 가지 파라미터를 정하면 딱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투미러 시스템에서는 예를 들어서 요거 여기 이제 그 카셀그레인의 오펙시스 버전인데 선형 비정수차가 제거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미러에 예를 들어서 초점거리고 공렬 방향으로 정해지거든요. 첫 번째 모델은 파라볼로이드 당연히 포인트퍼센트는 마이너스 1이고요. 그랬을 때 두 번째 미러 예를 들어서 초점거리, 그러니까 요 수때까지 초점거리 정하면 갖고 간 요 미러 사이까지 간격을 딱 정하면 바로 요 각도, 요 필드에 해당하는 각도하고 그다음에 코니퍼센트가 바로 이케이션스 됩니다. 그걸 이제 뭐 이렇게 실험적으로 이렇게 찾아가서 수치적으로 줄여나가는 게 아니라 딱 결국에 수식으로 풀 수 있는 나옵니다. 그거는 이제 그래서 그게 이제 실제로 이 이케이션 적용해서 디자인하는 게 이제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니라서 그거에 논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파라미터들을 뭐뭐에 결정하면 나머지가 결정이 되는지. 저희 이케이션은 만족하게 생각한다니까 최소점이라는 걸 그러니까 최소라고 볼 때는 제일 낮은 추세가 제가 됐습니다. 이 구조를 실제로 만들 때 우리라는 진짜로 편집을 할 때 오네시스 같은 경우에는 가운데 있는 구경이 어떤 걸로 연결되어 있는지에 따라서 들어오는 빛이 맞기도 하고 이거는 그런